네, 소개받은 김표진이고요. 저는 현재 젠지스트 기계로봇공학부에서 지금 학생 지도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번거롭게 해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제가 아까 살짝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약간 그 AR, VR 좀 데모를 직접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장소를 옮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8시 10분 정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사실 이후에 뭐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거나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끝나고 오셔서 저한테 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로봇에게 공간지각 능력이 생긴다면이라는 주제로 제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나온 로봇이 뭔지 아시는 친구? 뭐죠? 맞습니다. 어떻게 알죠? 그리고 질의응답에 성실히 대답해준 친구는 작은 상품이 있어서 활발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사실 나온 지 은근히 오래죠. 아마 태어나기 전에 개봉한 영화일 텐데 어떻게 아시죠? 맞나요? 그래서 사실 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로봇공학자 중 한 명인데요. 이런 로봇공학자들 사실 여기서 되게 엄청 귀엽게 나와요. 로봇이 되게 귀엽게 나오는데 저도 너무 재미있게 본 영화고, 그거 만약에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가서 꼭 한번 보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되게 뭐 이렇게 교훈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있을 법한 미래를 가진 얘기 영화여가지고, 그게 픽사 애플 쪽 계열이잖아요. 픽사 쪽에 원성기 때 어떤 재밌는 영화여가지고 저 강력 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대부분 초등학생 아니 이제 높이 올라가면 중학생까지 되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혹시 로봇 만화 영화 많이 보나요? 네. 어떤 거 보나요? 뭐 봐요? 도라에몽이요? 도라에몽은 저 때도 보는 건데, 저 초등학교 때도. 이 친구 뭐 보나요? 도라에몽을 많이 보는군요. 저기 맨 뒤에 있는 친구. 트랜스포머요? 트랜스포머는 성인 영화 아닌가요? 네, 여기. 와이드 로봇. 그렇게 되게 로봇이 사실 저도 엄청 어릴 때 로봇 영화를 좋아해서, 사실 저도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맨날 헬로카보 요즘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헬로카보 볼 시기는 지났을 것 같은데, 헬로카봇이 아니라 사실 그래서 보통 로봇 하면 과일 퓨즈를 승인한다. 사실 저 때는 이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요즘 다 너무 3D 모델링이 돼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나이가 좀 있는 친구가 아는. 사실 이거는 저때 저는 이제 90년생인데요. 저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일본 영화 일본 만화 영화고, 특히 전형적인 일본 영화죠. 약간 이런 메카닉스랑 어떤 기계적인 요소에 되게 강조를 둔 이런 로봇 만화 영화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어떤 로봇 공학적인 꿈을 가졌었는데, 요즘 영화랑 만화 영화들이랑 약간 좀 다르죠. 재밌어 보여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이런 로봇은 당연히 저희가 사실 여기서는 대부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체라든지 뭐 기체가 날아가지고 여기 결합이 되고 조립이 되고, 사실 일본이 사실 이런 걸 되게 잘했었거든요. 잘하긴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 최근 로봇이라 하면 보통 이제 사실 로봇 자체는 이전부터 계속 연구가 되던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태어나기 이전에도, 물론 저 이전에도 1960년대서부터,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되기 힘든 자동차 같은 걸 다 이제 로봇이 하는 걸 했었는데,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로봇은 대부분 저런 고정된, 지금 여기 보면 테슬라 공장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실제 자동차 공장을 가본 친구는 알겠지만 로봇이 수백 대 있어요. 수백 대 있고, 무거운 자동차든지 이걸 다 대신 옮겨줍니다. 색칠도 해주고 용접도 해주고, 이런 좀 고정된 장소에서 어떻게 제한된 로봇, 주로 로봇암이라고 하죠. 로봇팔에 대해서 우리가 로봇이라고 불렀다면, 최근 들어서 201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뛰어다니는 로봇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 친구 있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좀 패러다임이 사실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로봇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간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해주는 이런 뭐 통칭하는 어떤 기계들을 사실 다 로봇이라고 해요. 사실 그래서 로봇의 정의가 막연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 무슨 뭐 챗봇이라고 하고 다양한 형태의 봇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 머신 기계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로봇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로봇은 이제 정말 사람처럼 공간을 물리적인 형상이 존재하고 기계적인 장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좀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제가 써보면 이제 한글로 써보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계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실 로봇은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컴퓨터가 그 여러분 그 유튜브 보고 하는 게임 하는 컴퓨터도 당연히 컴퓨터인데 기본적으로 컴퓨터라 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 혹시 영어 사전에 컴퓨터라고 하면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계, 계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모든 우리가 자연 현상이나 어떤 인지하는 과정을 다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어쨌든 보면 결과적으로 사칭 연산, 고셈도 일종의 덧셈을 여러 번 반복한 거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계를 로봇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걸로는 당연히 스스로 여러 가지 되게 좀 이게 애매모호한 말들이 많은데요. 스스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범용 로봇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자동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빨리 달리는 거에 특화된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로봇 연구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조금 뭐 올해 사실 이제 좀 있으면 2025년인데 특히 올해는 이제 저희 로봇 공학자 사이에서 가장 좀 이슈였던 것 중 하나는 이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 이제 이런 로봇이 엄청 이제 최신 연구 동향이고 이런 게 연구가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 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은 꽤 오래전부터 연구가 돼 있었어요. 저 초등학생 때도 뭐 카이스트 휴버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조금 연구실에서만 할 수 있는 좀 제한된 연구실에서 할 수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조금 이게 좀 초등학생들 대상이어가지고 좀 너무 그렇긴 한데 빅테크 컴퍼니 소위 말해서 돈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게 돈이 된다. 사실 뭐 조금 이렇게 제 생각 완전 이건 제 생각인데 사실 어느 분야에 돈이 흘러 들어가야지 제대로 기술 연구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든지 여러분 이제 많이 컴퓨터를 해본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요즘 이런 거 이제 많이 하니까 메타,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이런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테슬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나중에도 많이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이 컴퓨터, PC가 사실 여러분 집에 최소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많으면 2대, 3대, 노트북도 되고 4대, 5대고. 그래서 사실 PC가 처음에는 전문가만 쓸 수 있는 어떤 기계였습니다. 전문가 말 그대로 정말 이 한 대에 사실 지금 이거 뭐 한 150만 원, 100만 원 한다면 저희 뭐 20년, 30년 전에는 이거 한 대에 10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이제 범용적으로 모두 쓸 수 있죠.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거 한 대에 한 2, 3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2, 300만 원이었어요. 정말 전문가들만 가지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나 가지고 다닐 수 있죠.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도 요즘 많단 말이에요. 이 다음이 뭐냐? 사실 이 스마트폰 플랫폼을 선점한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봤어요.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말할 것도 없고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게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플랫폼이 뭐냐?를 사람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건 이제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피규어라는 어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저희 로봇 공학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단순 육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인데 육체 노동 관련된 직업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단기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런 이미의 BMW라는 어떤 자동차 회사의 공장을 지금 혼자 조립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엔드 투 엔드로 딥러닝 방식으로 현재 지금 학습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단 추가적인 교육 없이 알아서 혼자 다 한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물론 하드웨어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거예요. 인지, 공간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의식적인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소변 넣고 배고플 때 냉장고 열어서 하고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다 공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서 화장실을 가야지 하면 일단 공간상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죠,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아기를 키워보면 뭐 한두 살일 때는 보통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막 기어다니고 부딪히고 하는데 이제 2살 살부터 조금 부딪히고 이제 몇 번 탁자 같은 데 들어가서 일어나면서 머리 박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느끼게 사람은 그걸 본능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배우게 되고 이제 그런 거는 로봇은 전혀 모릅니다. 사실 로봇은 전혀 모르고 그런 걸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로봇의 공간 지각하는 말 그대로 이제 공간 3차원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국 기업의 여기 유니트리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회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테슬라 유명한 여러분 뭐 자동차 유명한 테슬라 회사죠. 미국 회사입니다. 보스턴다이내믹스 회사 이것도 미국 회사입니다. MIT 스피노프 미국 회사고 피규어 AI 얘도 오픈AI가 투자한 미국 회사입니다. 다 미국 회사죠. 다 미국 회사고 근데 미국은 이것도 피규어 AI고 미국 회사고 이게 유일하게 중국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재밌는 거는 그 자꾸 끊기죠. 미국은 단 한 번도 이런 플랫폼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이게 되게 사실 이건 사실 초등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PC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핵심 운영체제는 다 미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엄청 고부가 가치 산업이거든요. 사실 PC, 윈도우, 뭐 리눅스, 맥 다 미국 거죠. 스마트폰, iOS, 안드로이드 다 미국 거죠. 지금 사실 미국이 사활로고 로봇 시장을 지금 장악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반기를 든 게 이제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이고 사실 이게 왜 자꾸 끊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되게 중국 하면 기술적으로 약간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짝퉁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데 10년 전까지는 맞았어요. 저도 완전히 동의했는데 이제 다릅니다. 저도 이제 로봇 학회나 비전 학회 가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경쟁이 안 돼요. 중국이랑 엄청난 속도로 이거 중국 회사가 한 거고 미국이랑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사실 중국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이 독일 사실 일본 전통적으로 로봇 강국이었죠. 독일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한데 다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고 특히 중국이 비전 뭐 AI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난 두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국이 마냥 못한다고 무시하기에는 무시할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고 이미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한국은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됐어요. 한국은 뛰어넘은 지 오래됐고 미국이랑도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비등해요. 사실 비등하고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이 최근에 이제 이건 뭐 국제적인 얘기기도 하지만 되게 중국을 압박하고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실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 위협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정치적이라든지 국제적인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보면 중국도 정말 뛰어난 로보틱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여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공장 자동화에서 어떤 고정된 공간에서 이 실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가로축이 이제 연도죠. Y축이 이제 트랜지스터 개수인데 보통 이제 연산 성능, 그러니까 뭐 얼만큼 연산을 1 더하기 1을 1 더하기라면 2죠. 1 더하기라면 2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옛날에 우리가 달 탐사할 때 아폴로 13호에 들어간 항법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전국 연구자들이 쓰는 컴퓨터가 있는데 보통 신용카드 크기 지금 확대해놔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신용카드 크기가 이 정도 합니다. 신용카드 크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 핸드폰도 신용카드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여기 사실 뭐 액정이라든지 아니 카메라 기타 다양한 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큰 거지 사실 실제 컴퓨팅 연산을 하면 사실 손가락만 해요. 스마트폰의 어떤 기술 발전 덕분에 어떤 소형화, 컴퓨터의 강력한 소형화 그리고 이제 성능이 올라가게 되고 그거 덕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이런 정도의 어떤 모바일 로봇은 기존 연구실, 대학이나 국가기관 연구실 정도에서만 만들 수 있었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한 대당 기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 지금 보시는 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50만 원이면 만들. 사실 50만 원 정도 이제 개인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모든 장비들, 센서라 하면 이제 카메라죠. 그러니까 로봇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처럼 볼 줄 알아야 되고 들리면 느낄 줄 알아야 되고 피해를 입으면 이거 방어해야 되고 똑같은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실 로봇이 자율로 혼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로봇식 분야가 더 각광받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분야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핵심이 이제 오토노머스입니다. 오토노미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오토노미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처럼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감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처럼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사람처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있잖아요. 우리 집 지도가 여러분 눈 감고 여러분 집을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내 방이 여기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더 나아가서 현관 이게 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이런 그리고 지도를 만들고 지도상에서 내 위치를 하는 능력이 공간 지각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 그런 거를 다 로봇에게 부여를 해야지만 로봇이 혼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저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바로 공간 지각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요 강의의 제목이 로봇이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면이었는데 이제 로봇은 이제 그렇게 됐고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 30-40분 동안 공간 지각 능력이 뭔지 3차원 입체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시각 기반으로 어떻게 3차원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해한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영화 장면 중 하나인데 먼저 좀 동영상을 보고 지금 보시면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에일리언 영화입니다. 이게 아마 근데 조금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게 아마 19세 영화여가지고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못 볼 것 같은데 여기 안에서 이게 좀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랑 같이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이제 영어로 포지셔널 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공간 지각이라 하면 이 포지셔널 트래킹은 말 그대로 포지션 하면 위치잖아요. 트래킹하면 추적이고 위치 추적. 공간상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뭐 나는 대충 화장실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3,3에 있어 이런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좌표를 찍어줘야 돼요. 그런 기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영화상 내용이 뭐였냐면 처음 어떤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거예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데 요 동굴 지도가 안에 동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기엔 위험하죠.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외계 행성이. 그래서 이때 로봇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고 그 로봇 상에서 내 위치가 어디고 이거를 지금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로봇 입장에서는 사실 이 외계 행성의 동굴이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이나 똑같아요.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신기한 게 여러분은 건물 딱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 갔다 오면 다 기억해요.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강의실이 있고 이렇게 가면 내 의자가 있고 거기서 앉으면 이거 다 하는데 사실 로봇 입장에서는 모든 건물은 이 모든 미지의 동굴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난 어딘지 모르고 이 주위의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 주위를 지도를 만들어야 되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내 탐색하는 로봇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영어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써놨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차원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은 시각 혹은 이제 다른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이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3차원 공간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나 하면 사실 이제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모니터 앞을 기준으로 3m 앞에 있어 이런 식으로 숫자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여러분은 그런 감이 다 있어요. 그런 공간감이라고 하죠. 공간감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연산은 어디서 하죠? 여러분 뇌에서 하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다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뛰다가 장애물이 있어서 멈추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공간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 게 없으면 로봇은 어떻게 그냥 무시하고 달립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내 주위의 환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든 겁니다.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사실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왼쪽이 사람처럼 근데 보통 많은 연구들은 카메라를
카메라, 여러분 정말 핸드폰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가지고 이런 위치 측이 혹은 이제 3차원 공간 인지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실 어떤 공학자들인지 자연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안정된 방법을 택하고, 사실 안정된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대부분 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천수만 년 동안 살아남았던 우리가 표본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각 혹은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각이 유일한 정보는 아니에요. 시각이 유일한 정보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로봇 청소기 알죠? 로봇 청소기 혹시 집에 있나? 로봇 청소기 많이 없군요. 저도 있나요? 사실 로봇 청소기는 사실 저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직 장애물 인지도 잘 안 됐고. 근데 로봇 청소기 써보면 알겠지만 지도가 간략하게 그려져요. 안에 보면 지도가 간략하게 그려지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어디를 내가 청소했냐,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좀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 기술이 똑같은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그대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 있는지 이제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뭐 조금 더 군사적으로 쓰면 미사일에 적용이 되는 거죠. 미사일에 내가 여기 어디 있으니까 여기로 건물을 때려가지고 뭐 적군을 제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 기술이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는 어떻게 목적성은 없고, 어쨌든 공간상에서 나의 위치를 치게 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왼쪽 기술은 로보락이라는 회사예요. 로보락이라고 있는 회사인데 전 세계 마켓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 1위 기업이죠. 1위 기업이고 중국 기업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이 로봇 청소기가 1위인 게 우연이 아니고, 중국이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사실 되게 중국 제품으로 저도 엄청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근데 써보시면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장을 침투하면 금방 먹거든요. 이 동일 제품을 만약에 미국산으로 산다? 그럼 거의 최소 2배는 주셔야 돼요. 사실 기능은 오히려 이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이제 먹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 다이슨 청소기 아시죠? 헤어드라이기 이런 거 되게 좀 비싼 제품인데, 얘네도 이런 배큐um 클리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주얼 내비게이션도 하고요.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 사고 싶어도 봤어요. 망했거든요. 망했어. 이거 너무 비싸. 이거 너무 비싸고, 사실 청소기가 하는 일이 뻔하거든요. 그냥 바닥 닦고, 청소기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해주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만들고 청소를 하는 건데, 목이나 성능이라면 이게 다이슨이 거의 2배, 많으면 3배 정도, 이 왼쪽 대비 2배, 3배였어. 그래서 아무리 이게 기술이 좋고, 참고로 다이슨이 이제 영국 제품인데, 아무리 이게 기술이 좋고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게 소비자가 선뜻 2배를 주기 쉽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공간,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뭐였냐 하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기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직관적인 설명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로봇 같은 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친구에 뭐가 있죠? 그렇죠, 카메라가 있어요. 사람처럼 눈이 달려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진으로 많은 걸 인지하려고 하고 공간을 인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저희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이 사실 눈으로 세상을 인지하려고,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되게 지배적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실 시각 정보로 통계적으로 80%에서 90%의 정보를 시각 정보로 우리가 세상의 정보를 획득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예리한 친구는 제가 좀 이게 막 배치한 건 아니고요.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를 보면 어때요? 육식동물이죠. 그러니까 약간 아무튼 프레데터죠. 잡아보면 포식자죠. 사람도 포식자, 사람 포식자잖아요. 밥 없잖아요. 포식자고, 아래는 보면 약간 온순한 초식동물이에요. 혹시 이 두 개의 어떤 눈에 생긴 것, 눈의 차이를 혹시 알겠다, 그런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아, 그래요? 이 친구가 답을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정확한 풀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풀이였고요. 그래서 육식동물은 다 눈이 앞에 달려있죠.
눈이 다 앞에 달려 있어. 그리고 초식 동물들은 다 이상하게 옆에 달려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우연은 아니고 이게 보통 저희가 여러분 이게 저희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건데 저희 만약에 이 두 손가락 또는 한쪽 눈 감고 하면 이 두 개 맞추기 어려운 거 해보셨죠? 기억나시죠? 실제로 여러분 가까이서 하지 말고 멀리서 눈 한쪽 감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쉬운 친구도 있어요. 쉬운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사실 양쪽 눈을 뜨고 하면 웬만큼 다 맞춰요.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바이노큘러, 양안시라고 하거든요. 양안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입체감, 아까 말하는 공간감은 지금 뭐 여러분 이제 모노가 이제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모노는 이제 접두사로 이제 하나에라는 의미잖아. 모노. 그리고 바이는 이제 두 개라는 거잖아요. 바이. 그래서 바이노큘러는 말 그대로 양안시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육식 동물들은 바이노큘러를 통해서 이게 스테레오스코픽이라는 게 원근은 결과적으로 3차원의 어떤 공간감을 의미합니다. 3차원 공간감을 의미하고 왜 육식 동물은 근데 이런 양안시가 필요할까요? 네, 맨 뒤에 있는 친구. 맞아요. 이게 너무 다들 정답을 잘 맞추시는데요. 끝나고 저한테 꼭 오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뒤에 올바르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육식동물한테 중요한 건 뭐죠? 사냥감을 빠르게 잘 잡아야 되죠. 근데 사냥감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도망치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살려고 얘도 다 목숨을 걸고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토끼든 말이든 10중 8구 도망칩니다. 그러면 걔를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도망치는 와중에 목덜미를 강하게 몰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감이 반드시 발달해야만 해요. 사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쪽에 몰려있지 않은 육식동물들은 다 죽은 거겠죠. 생존 경쟁에서 밀려서. 사람도 원숭이는 그런 거 육식도 아닌데 사람도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나무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딘지 알아야죠. 나무까지 타고 다녀야 되니까. 사람도 뭐 사실 뭐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무슨 몇 천만 년 전에 살아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사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도구로 투척해서 이제 다 잡잖아요. 동물.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중요해서 이렇게 앞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초식동물한테 중요한 건 뭐죠? 초식동물은 사실 먹잇감이 다 풀이죠. 풀은 이동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돼요.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시야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위에는 육식동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 한쪽 눈이 보통 한 145도 정도의 각도를 갖고 있고 앞에 한 120도 양안시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각도 기준으로 120도의 어떤 공간감을 느낄 수 있어요.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고 지금 고양이나 이런 애들은 더 넓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보통 뒤통수는 볼 수가 없죠. 뒤통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초식동물은 거꾸로 보면 이제 토끼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양안시가 없고 그 외에 반대로 이 한쪽에 거의 반을 다 담당합니다. 양쪽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러면 유리한 게 뭐겠어요? 어디서든 포식자가 달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충 사자 같네 하면 이제 여차하면 도망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도망가서 마찬가지로 대부분 10중 8구 물론 이 법칙이 사실 100% 언제나 성립하지는 않아요. 근데 경향성이라는 게 보통 그렇게 생기면 돼요. 경향성이 생겨서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초식동물들은 대부분 어떤 주된 먹이가 풀이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공간감이 중요하지 않아요. 공간감보다는 포식자가 내 시야에 있는지 이 근처에서 나를 노리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여차 보면 내 따라 이제 달리는 거죠. 거꾸로 이제 포식자들은 프레데터들은 이제 이런 먹는감을 통해서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왜 했냐면 이런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로봇에도. 여러분 한눈으로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자체 디테일하게 수학으로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물리적으로 한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간감을 알아내는 게. 그래서 보통 만약에 한쪽 눈이 뭐 이렇게 좀 장애가 있거나 하면 사실 공간감을 그분들은 어떻게 알아내냐면 좌우로 움직여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눈 한쪽 왔다 갔다 하면 손의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 눈에서 맺히는 이미지랑 그러니까 시각이죠. 시각 정보랑 오른쪽에서는 시각 정보가 사실 달라요. 여러분이 그 두 눈을 동시에 뜨면 알아서 합성을 해줘요. 어디서? 여러분 머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을 저는 이제 로봇에 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두 개의 카메라 영상을 얻어서 이 영상을 가지고 깊이 정보를 얻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간 인지 능력을 부여합니다. 로봇에.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양쪽 눈에서 시야만 들어오면 알아서 합성해줘요. 눈에 내가 알아서 합성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알아서 공간감이 뭔지 가까운지 본능적으로 아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는 바보죠, 바보. 컴퓨터는 바보입니다. 사람이 요즘 AI라고 해가지고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혹은 이제 로봇은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공간감을 느끼는지. 그래서 이게 뭐 대표적인 공간감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수식입니다. 뭐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뭐 많은 친구들이 수학이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뭐 여러분 사실 초등학생이어가지고 그런 수학에 대한 압박감을 안 느낄 수가 있어요. 뭐 미분 적분이라든지. 근데 사실 엄청 중요해요.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주니까. 실제 이런 거를 구현을 하고 저희 이제 로봇공학자들 혹은 이제 뭐 이런 과학자들이 구현을 하려면 다 수학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뭐 이렇게 규칙을 잡고. 사실 그래서 수학은 뭐 여러분들이 되게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수학이 중요하지 않으면 저희 뭐 소위 말하는 대학교들이 바보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거를 강제로 시키지 않겠죠. 생각으로 중요합니다. 수학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학부생들이나 뭐 대학원생 친구들 계속 얘기하는 게 수학을 잘해요. 수학이 되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예요. 모든 자연 현상을 다 수학 숫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공학자 하고 싶다면 물론 이 로봇공학자 내에서도 수학을 안 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눈이라는 게 뭐 단순히 하나 추가됐다고 해서 그냥 더 넓은 시야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원근감을 얻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재밌으려고 가지고 온 건데 보통 옛날에 제3의 눈이라고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인도의 유명한 시바 신입니다. 시바 신인데 화계의 뭐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신인데 여기 보통 신들을 가운데 여기 제3의 눈이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이제 그 눈이 특별한 뭐 영적인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시야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이게 수동적이죠. 뭔 소리냐면 어두우면 동작하지 않아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물 입장에서 위험하거든요. 어두운데 그 주위가 안 보이잖아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밤에는 잠을 자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는 자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형광등이 생기고 이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각 정보는 여러분 이게 다 이 불빛 있죠. 위에는 전등에서 반사되는 빛이 여러분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다 꺼지면 여러분 세상을 인지할 수 없어요. 이 시각 정보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단점이 외부의 의존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액티브하냐 패시브하냐 이런 말을 쓰는데 시각 정보는 패시브한 정보. 우리가 능동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냥 가시광이라고 하죠. 가시광이라고 하는 정보를 눈으로 인지해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이제 바닥이. 실제 여러분 이제 바다 조금 깊숙한 곳만 가보시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생각이 엄청 어둡습니다. 엄청 어두워요. 특히 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심해어 이런 책들 본 친구 있겠지만 이제 빛이 없기 때문에 다 눈이 트여야 됐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공간 인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은 그 심해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보통 이런 형태에 있을 때는 액티브 방식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음파를 내서 공간을 인지를 하는데 보통 이런 걸 이제 에코로케이션 혹은 한글말로 이제 좀 한자라서 어려운데 반향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쥐처럼 박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데 그냥 소리 질러서 소리 지르면 여러분 이제 이런 넓은 공간에서 소리 지르는 거랑 여러분 집안에서 소리 지르는 거랑 어때요? 달라요. 실제 여러분 눈 감고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안 되고 나중에 운동장 같은 데서 소리 지르는 거랑 실제 여러분 눈을 감고 방 안에서 소리 지르면 확실히 달라요. 느껴져요. 그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박쥐가 입에서 초음파를 쏘죠. 그러니까 초음파라는 게 결과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이제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비나 뭐 이런 나방 같은 걸 잡아먹죠. 왜냐면 박쥐는 동굴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초음파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돌고래도 대부분 바다 속에 있는 어떤 동물들은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쏴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잠수함 같은 경우도 실제 여러분 잠수함 보면 그냥 다 꺼놓죠.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카메라가 있어도 의미 있는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 보통 이제 소나라고 하는 기술로 이제 음파 기술로 이제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뭐 옆에 적 잠수함은 있는지 이런 것들 탐사하게 되고 이런 거 이제 반향청이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도 당연히 로봇이 공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유명한 제 되게 자꾸 안 되는데 벨로다임 라이다라는 유명한 이게 똑같은 방향 이전에 설명드린 이 방식이 이전의 방식으로 똑같이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자동차 위에 달린 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거 빛을 막 쏴요. 빛을 막 쏴서 언제니까 이런 빛의 속도는 고정이죠. 빛의 속도는 상수입니다. 상수여가지고 돌아오는 시간만 특정하면 거리가 나와요. 거리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주위의 공간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라이다라고 이런 센서가 달려 있고 일반적인 차에는 사실 아직도 많이 안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카메라 대비 어떤 라이다 센서 같은 거의 장점은 카메라는 주위 앞에만 볼 수 있는데 라이다는 이 주위를 다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벨로다임은 이거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라이다라는 센서를 파는 회사 이름이고요. 그러한 어떤 반향정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공간을 인지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센서들이 사실 로봇에 다양하게 쓰여요. 카메라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의뢰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면 많이 보던 이런 그 라이다 영상들이 사실은 다 이런 반향정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빛을 쏩니다. 빛을 쏘고 이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얼만큼 이게 걸리는지 계산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대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빛을 쏴야 되잖아요. 빛을 쏘니까 당연히 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생존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어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이 뭐 그런 기능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계속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위치 공간을 갈 때마다 하고 소리를 계속 질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간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력을 많이 먹고 두 번째로 이제 무겁고 많은 기관이 그러니까 많은 부품들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보여드린 카메라 있잖아요. 이런 카메라는 보통 이제 뭐 비싸게 사면 뭐 이거 하나당 칩 자체는 진짜 뭐 한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이 라이다 같은 건 이거는 이런 정도 크기가 보통 한 400에서 500만 원 하거든요. 물론 요즘 많이 싸져가지고 100만 원대까지 내려왔지만 기본 그 많이 내려온 게 사실 100만 원이에요. 최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는 보통 1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비쌉니다. 비싸면 이제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당연히 상용차에 탑재가 들어가겠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이제 위치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리를 가지고 로봇의 공간 지각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들을 전 세계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인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위험한 곳에 대신 보낼 수 있죠.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로봇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동굴 같은 환경에서 사고가 났어. 가스누출 사고가 나는데 뭐가 어디서 어떻게 터졌는지 사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런 사건 결과를 다 정된 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엄청 그걸 왜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사고가 터지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거기 완전 황폐화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를 로봇을 보내는 거죠. 이제 로봇을 가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내가 어디 있고 장애물 어디 있으니까 피해야 되고 이런 기술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최근에 이런 다락방이 미국 기관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요건 이제 트라이아지 챌린지라고 요거는 이제 이 후속 연구로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이 어떻게 보면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약간 이 다락방하는 기관 자체가 사실 여기 이 기술이라는 게 군용 목적이랑 되게 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실 다 군용 목적이 존재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로봇 기술로 뭐가 가장 위험한지, 뭐가 가장 끝처치를 받아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매겨주는 기술을 연구하는 거예요, 로봇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보면, 그러니까 빨간색은 당장 위험하니까 5분 내로 얘를 응급조치 안 하면 사망. 초록색은 다쳤긴 했지만 얘는 혼자 냅둬도 되고 뭐 33시간 뒤에 운송을 해도 무방.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분류들을 알아서 다 하는 거를 트라이아지라고 해요. 영어 단어로 트라이아지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드론이라든 사실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 혹은 이제 전쟁터를 가정하고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가정하고 만든 시나리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그 위험한
환자 혹은 위험한 이제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하는 게 좀 뭐 냉정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어떤 로봇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사람부터 구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미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 지각 능력이 생기면 사실 저희 삶에도 당연히 이제 편해집니다. Indoor capture enabled.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디오라는 중국의 혹시 DJI 드론 혹시 DJI 드론 들어봤다? 아니 안 들어봤거든요. DJI라는 드론이 있는데요. 드론도 중국이 1위입니다. 단순히 카피해서 만든 게 아니고 기술력도 1위입니다. 기술력도 1위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이게 중국으로 드론, 중국 드론 이제 중국산 드론입니다. 중국산 드론인데 그 중국산 드론에서의 데이터가 어떻게 어디로 조정되는지 사실 거의 추적이 불가능해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 캐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중국으로 자꾸 정보가 이거 완전 저도 그냥 기사를 보고 한 겁니다. 제가 뭐 검증한 건 아니고 자꾸 중국으로 서버로 넘어가더라 이런 이슈가 있어서 다 금지했어요. 이제 문제는 기술력이랑 가격에서 경쟁자가 없었거든요. 이게 아까 미국에서 키워주는 드론 회사 중 하나 스카이디오라고. 네, 뭐 그런 배경 설명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런 3차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가보지 않은 것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이런 거 다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할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공간을. 여러분이 실제 가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맨날 다음 지도 같은 데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잖아요. 이제 사실 지금은 다 야외만 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다음 스텝은 실내도 다 이렇게 구현이 될 거예요. 곧 구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 요즘 워낙 인스타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거기 메타에서도 사실 그러면 이게 로봇 기술이랑 AR, VR이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을 인지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공통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데모를 살짝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뭐 안드로이드든 iOS든 사실 AR 키나 AR4라는 그런 위치 측에 공간 인지하는 앱이 여러분 다 있어요. 사실. 여러분 모르게 다 깔려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르게 다 깔려 있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AR 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게 지금 이 아이패드거든요. 아이패드인데 여기 뒤에 카메라가 있죠. 사실 얘도 공간 인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간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공간 인지가 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따라가 들어가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궁금하면 들어보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근데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신기한 게 실제 없죠. 없는 거 진짜 없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제가 카메라가 왼쪽으로 가면 얘가 왼쪽에 있는 거 알죠? 그 공간 인지 다 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움직이는데도 실제 여기 있는 것처럼 속이는 기술이에요. 사실 이건 여러분 잘 생각 이게 사실 조금 초등학생 친구들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물체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뭐 한 거냐면 그냥 얘는 안에서 이거를 제가 거꾸로 돌린 거예요. 이 물체를 돌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돌리냐 하면 카메라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AR, VR이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면 사실 얘가 지금 내부적으로 내 위치를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3,3,3에 있다가 내가 뒤로 가면
애플은 내부적으로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빨간 게 지금 안 된 거거든요. 이 정도 된 거 같으니까 저장하고 처리. 연산해서 막 안에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이 공간을 뜯었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파이썬 프로세싱을 하고 5분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동한 궤적이 다 바뀌었어요. 보이죠? 제가 이동한 궤적이 그러니까 이 안에 내부적으로 얘가 다 계산하고 있었던 이거 제가 이게 지금 이거 초록색 선들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 제가 움직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의 궤도를 따라 제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당연히 이게 지금 디지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 소위 말하는 숫자가 클릭하면 나와요. XY 숫자가 몇 콤마 몇 콤마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사실 로봇 하는데 되게 중요한 기술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의 결정 하나고 사실 그래서 애플도 로봇을 하기 위한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AR, VR도 연관입니다. 사실 저도 박사 때 저는 구글 AR, VR 팀에서 했습니다. 구글 AR, VR 팀에서 했었고 거기도 똑같이 육자유도 위치 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로봇을 연구하긴 했지만 일은 잠깐 구글에서 했었고 마찬가지로 애플도 마찬가지로 애플 비전 프로라는 어떤 이런 기계로 다 동일한 맥락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런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짧게 이제 넘어가면 네이버에서도 잠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이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뭐 삼성, 카카오 이런 대기업에서 사실 조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이제 하고 있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성숙도는 당연히 미국 더 뛰어나고요. 근데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못하진 않아요. 못하진 않고 저희도 이제 뭐 같이 뭐 연구도 하고 하면 잘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면 현실적으로 힘들고 삼성도 당연하지만 열심히 로봇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로봇을 못 보는 이유가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공간 지각 능력이 실패해요. 많은 경우에 의외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늬가 없다든지 투명한 창문 같은 경우 사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사람도 근데 사실 실수 많이 하거든요. 엄청 투명한 창문 있으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갖다 봤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로봇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G스트에서 하는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손바닥만한 드론이 작은 드론이 있습니다. 이런 드론이 있는데 이런 드론의 위치 측 연구를 하고 사실 여기는 이런 무거운 라이다 같은 걸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무거운 라이다를 못 올리니까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사 엔지 쪽 연구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연구인데 지금 현재 여기 월요일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런 작은 에스트롭이라는 정육각형 모양의 로봇이 실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의 가치는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육체 노동을 해방시켜주는 건데 이게 실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생각으로 잡일이 많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잡일이 이제 어디 가서 소음 정도가 얼마인지 측정하고 문 제대로 열렸는지 확인하고 이물질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잡일들을 이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이 뭐 우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이제 근 10년, 15년 내로는 잡일을 대신해주는 역할로 저는 이제 로봇의 역할이 정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로봇에 수많은 카메라들이 달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공간에 인지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돼서 이제 AMG 쪽이랑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뭐 논문인데 논문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게 온다. 사실 여러분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퍼스널 컴퓨터 사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쓴다는 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쓴다는 게 저희 때 이제 PDA라고 그랬죠. PDA를 누구나 쓴다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제 보통 여러분이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제 생각에는 누구나 집집마다 저는 로봇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런 거대해진 로봇 시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뭘 할지 고민해 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